이번 주에는 애플 소식도 그렇지만 그 외에 IT 소식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페이 소식이 이번 주 핫 이슈였는데요. 그 외에 이번 주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 번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이번 달 30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카드가 독점으로 계약을 맺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범 서비스는 신세계 백화점 및 편의점 등 이미 NFC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카드는 6개의 벤사와 NFC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벤사들은 이미 업그레이드를 마쳐 테스트 작업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30일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오류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NFC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 단말기 비용을 60% 프로모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세웠는데, 이것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리베이트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NFC 단말기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문제가 생겨 신용카드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현대카드와 애플 측에서는 정확한 오피셜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말이 많이 나와 30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애플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시리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리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헤이 시리, 국내에서는 시리아라고 불러서 시리를 호출한 다음 원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어제 마크 거먼은 이 헤이 시리나 시리아 같은 트리거 문구 없이 시리를 호출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리를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 시리가 알아서 일반적인 대화와 호출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은 상당한 양의 AI 교육과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며 복잡성에서는 다른 억양과 사투리로 된 시리라는 문구를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고 오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크 거먼은 이 기능이 2024년 중반쯤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리를 타서 서비스 및 앱에 추가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남겼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면 시리가 아이폰의 모든 앱 및 기능을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컨트롤할 수 있게 될 수 있겠네요. 지난주 큰 이슈 중 하나였던 폭스콘의 장저 공장에서 일어난 코로나로 인한 직원들의 탈출 사태 때문에 현재 애플의 주력 기기인 아이폰 14 프로 및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출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애플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를 구매하면 약 3주에서 4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애플 측에서는 현재 기기가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주문은 계속 늘어나는데 때마침 최대 조립 공장 중 하나가 멈춰버려 배송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아이폰 14 프로 기본 모델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를 보면 튀르키예가 약 146일이 걸리고 그 뒤에 필리핀이 90일, 브라질이 74.2일이 걸리네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10.5일이 걸려 비교적 짧은 대기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에서는 아이폰 조립 공장을 인도, 대만 등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애플의 세부 정보를 유출하던 애플의 직원이 애플 측에 소송을 당한 후 어제 애플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애플과 합의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하드웨어 장치에 원재료를 포함한 비밀 정보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고, 애플이 프로젝트 X라고 불리는 장치까지 포함해 많은 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 사실을 2021년 해당 직원이 민감한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제재가 시작되기 전 이 직원과 애플이 합의하면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직원이 애플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유출하면서 얼마나 소득을 받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이번에 출시한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조립 공장이 생산 문제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애플 분석가인 밍치거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멈춘 것은 아니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조립하고 있는 고어텍 공장에서만 조립이 중단되었고, 다른 공장인 럭스쉐어에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생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밍치고는 이에 대해 고어텍의 생산 중단은 조립 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으나 자세히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고어텍 공장에서 조립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의심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판매된 에어팟 프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에어팟 프로 1세대 때도 설계상 문제가 있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구매하신 분들도 새로운 공지가 있을지 꼼꼼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유튜버가 애플 대신 USB-C 타입을 적용한 아이폰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한 유튜버가 접는 아이폰을 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유튜버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모토로라 레이저의 부품과 아이폰 X의 부품을 조합해서 접는 아이폰을 제작했는데, 모토로라 레이저의 큰 틀만 두고 아이폰 X의 부품을 모두 분해해 이 틀에 맞게 조립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은 iOS가 동작하면서 접히는 스마트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아이폰 V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애플에서는 이미 아이폰 폴더블 폰에 프로토타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는 상태인데, 이 유튜버를 보니 또 기대가 되네요. 계속해서 출시에 대한 소문이 있는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이 헤드셋을 애플과 함께 조립할 독점 파트너로 페가트론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조 검증 과정에서 현황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셋의 대량 생산은 2023년 3월에 시작되어 4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의 가격은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작 수량 역시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초기 이 제품의 연간 출하량은 250만 대에 다다를 것이 예상되었지만 현재의 추정치에 따르면 70만에서 8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상은 일전에 밍치거가 남긴 2023년 1월 중 발표라는 소식과 얼추 맞아떨어지는 소식이라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비싸기도 하고 물량도 별로 없는 만큼 일반 사용자들이 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메인 기능 중 하나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실제로 애플 공식 앱 혹은 미디어 앱 정도에서만 동작되어 아직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애플에서도 밝혔듯 앞으로 서드파티 앱에서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서드파티 앱에서 개발만 해주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번에 국내 앱인 카카오 내비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지원 및 위젯 개선 관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를 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서드파티 앱에서 개발될 것이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에서 동영상의 화질을 저하시키는 조치에 이어 VOD의 제공마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위치 측의 입장은 이전부터 한국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진화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화질 저하 및 VOD 제공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지가 업로드된 후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주가가 급등했고, 누리꾼들은 트위치가 사실상 국내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트위치가 왜 이런 결정을 내놓았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일명 망사용료 법 때문입니다. 여기서 망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 같은 영상 콘텐츠 회사들이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망이 사용되는데, 이 사용량이 많을수록 회사에서는 통신사에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외국계 회사들은 이 망 사용료를 꼭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콘텐츠 제공 회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회의 중인 사안입니다. 이번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신사, 콘텐츠 기업, 그리고 콘텐츠 개발자, 이를 넘어 사용자들에게도 금액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 법안으로 크게 이득을 보는 곳은 딱 한 곳,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LG에서 공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삼성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독점 공급했으나 이 조치로 인해 얼마나 나눠서 공급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저번 주 중국에서 조립 공장 한 곳이 사실상 멈춰버리면서 아이폰 14 프로의 공급이 어려워져 애플이 급하게 인도, 대만 등의 조립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게 하면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의 다변화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계산하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공급을 삼성과 LG로 다변화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두 업체가 경쟁하게 되면 애플 측에서 더 낮은 공급가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여튼 외신에서는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LG의 디스플레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는 저전력 LTPO 기술을 사용, 1Hz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디스플레이입니다. 참고로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중국의 BOE에서 공급합니다. 워싱턴에서 하겐스 밤원 로펌이 애플과 아마존에 고소장을 제기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애플과 아마존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가격을 담합하여 전체적인 기기 가격을 인상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마존은 2019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리셀러 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 그 후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곳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로 애플은 아마존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도매가로 제품을 넘겨 아마존이 다른 리셀러들을 제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마존에서 독점으로 애플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애플과 아마존이 판매를 독점하면서 가격이 오른 특정 장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혹시나 중고 제품이나 리퍼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펌은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불하고 제품을 사용했다면 그 남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니 과연 아마존만 이런 계약을 한 것인지, 국내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에어드롭을 통해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에어드롭은 수신 끄기, 연락처만 모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컨텐츠 및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두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보내면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미리 보기로 확인하게 되면서 일명 에어드롭 스팸이라는 별명이 생기며 사회적 문제까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드롭을 수신 끄기 및 연락처만으로 설정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에서는 모두의 옵션을 10분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10분 뒤 연락처만 보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내년에 이 새로운 설정을 세계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추가 국가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또는 사용자가 10분이 아닌 사용자화를 통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은 기능인데 왜 한 번에 업데이트하지 않는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이번 주 소식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주 소식 중 망 사용료 법에 관한 소식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와 닿는 문제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시였습니다.